1968년 10월의 어느 날 밤, 도치기현의 한 시골 마을 야이타에서 젊은 아기 엄마 아이코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 아주머니 토미에를 찾아와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는 혼절해버렸다. 토미에는 아이코가 함께 살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 다케시를 살해했다는 이야기에 놀랐고, 그동안 아이코의 남편으로 생각해왔던 그 남자가 사실은 그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젊어서부터 생활력이 없고 폭력적이었던 다케시는 자신의 아내 하루에로부터 이혼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때 큰딸 사치코는 어머니인 하루에를 따라갔고, 아이코는 다케시의 곁에 남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코가 14세가 되자 그녀의 친아버지인 다케시는 그녀를 겁탈하기 시작하였고, 아이코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러한 근친상 간의 관계를 강요하였다. 그러면서 아이코는 다케시와의 사이에서 자신의 이복 동생인 동시에 자녀이기도 한 5명의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들 중 2명은 병으로 사망하여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이들은 다케시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이코를 어머니라 불렀다. 그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이 부녀는 그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 사이였던 것이다. 아이들은 커갔고 무능한 다케시의 벌이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아이코는 25세가 되어서야 취직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아이코에게는 직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의 삶이란 자신이 겪어본 적 없었던 밝고 즐거운 것이었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연애, 데이트, 결혼, 장래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코도 직장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무섭고 혐오스러운 아버지와 태어나서는 안 되었을 불행하고 부담스러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생활을 수년째 이어가던 아이코는 29세가 되어서야 7살 어린 동료 남성 히타치 군과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된다. 사랑의 힘이었을까? 용기를 내어 아이코는 괴물 같은 자신의 아버지 다케시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더 이상 자신을 성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또한 히타치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다케시는 이에 경노하여 아이코를 폭행한 후 그녀가 직장에 못 나가도록 감금하기에 이른다. 난 아기 때 부모한테 버림받고 어려서부터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네 애미처럼 너까지 날 버릴 셈이냐? 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일이 어떻게 저희 잘못이죠? 열흘 가까이 집에 꼼짝없이 감금되어 다케시의 감시를 받던 아이코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술상을 차렸다. 아이코가 고집을 꺾었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아진 데다가 원래 술을 좋아했던 다케시는 딸이 따라주는 술을 연거푸 마셨고 곧 잠에 골아 떨어졌다. 다케시가 그렇게 잠들기를 기다렸던 아이코는 그날 밤 그 괴물을 목졸라 살해했던 것이다. 구속 수감된 아이코는 매우 흥분해 있었고 그저 울기만 하면서 뜬 눈으로 하룻밤을 지샜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날 아침 식사도 입에 대지 않았다. 처음 경찰은 그녀의 진술만 듣고 그 살인사건을 단지 직장 동료와의 연애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젊은 여성이 감정적으로 저지른 존속 살인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이 지나 우츠노미야 시내에 사무실을 차린 오누키 다이아치 변호사와 그의 아들이자 동업자인 오우츠키 변호사에게 한 의뢰인이 나타나면서 드러난 이 사건의 전말은 일본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만다. 그 의뢰인은 살해당한 다케시의 이혼한 아내 하루에였고, 그녀는 불쌍한 자신의 딸 아이코를 변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녀는 의뢰 비용으로 돈 대신에 감자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왔다. 오누키 변호사 부자는 아이코의 사연을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하루에게 그녀의 딸 아이코를 위해 변호를 맡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렇게 일본 헌법사의 한 획을 끊는 길고 긴 재판이 시작되었다. 아이코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오우츠키가 찾아간 도치기 현의 시골 마을에서 그녀의 이웃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다케시 씨는 힘은 좋았지만 성실하지가 않았어. 열흘을 일하면 20일 동안은 술만 마시고 살았지. 그 집은 가난해서 아이코 씨가 어려서부터 이웃 사람 밭에서 야채 농사를 거들었어. 그래도 아이코 씨는 항상 깔끔하게 다녔고 밝은 표정의 여자였어요. 머리도 좋았고요.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지. 아이코 짱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불운의 별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노안으로 다이아치가 사망한 후 홀로 아이코의 변호를 맡게 된 오우츠키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그녀에게는 친아버지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희망 없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인은 어쩔 수 없는 행위였죠. 우린 이것을 정당방위 아니면 긴급 피난으로 봐야 합니다. 1969년 5월 1심 법원은 존속살인을 법 앞에 평등을 선언한 헌법 제14조 위반이라며 피고의 범행에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였고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면제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1970년 도쿄고등법원은 아이코에게 존속살인죄를 적용하여 그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오우츠키도 이에 바로 상고했고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재판 사상 처음으로 형법의 존속살인죄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 그렇게 아이코에게는 존속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아이코가 다시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의 반대로 존속살인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95년에서야 폐지되었다.